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특히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했고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어제와 비슷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도 고수익 작전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뉴욕 증시 상황도 보고 와야겠죠? 마감 증시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34% 빠지면서 33,17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0.95% 하락하면서 13,12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S&P 500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 보시면 애플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2.72% 하락했습니다. 158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치보다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1.01%, 알파벳 A도 0.74%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대 1 비율로 주식 분할을 하기로 했다라는 결정과 함께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2,8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사들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에 더불어 시간외 거래에서 6.6%가량 뛰어올랐는데 어제 마감 증시를 보시면 5.41% 그래도 급등한 채로 마감이 됐네요. 2,936달러 선. 6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1.55%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빅스 지수 보시면 6.84% 빠지면서 30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WTI도 2.5% 내려오면서 110달러 아래선에서 유가가 다행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 가격은 올랐네요. 0.6%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 사이버 보안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12%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91달러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옆에 솔라이지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 주식인데 관련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 초에 랠리가 나왔던 것이 기술적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베이커 휴즈 같은 경우도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금지한 후 더 많은 에너지 생산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서 에너지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대표적으로 베이커 휴즈 8.67% 상승한 채로 36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관련돼서 다른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펠로톤 3.54% 급락하면서 22달러 선에, 할리버튼은 반대로 급등을 했네요. 8.93% 오르면서 37.95달러 선에, 니오도 11% 정도 급락하면서 17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의견과 함께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어제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외신 소식들이 지금 바로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이슈입니다. 미 노동부가 현지 시각 10일 지난 5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1,000명 정도 증가한 22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인 21만 6천 명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지난달 26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5천 명에서 21만 6천 명으로 상향 수정됐다라는 이슈입니다.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던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었는데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오히려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이슈, 정상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또 월가를 강타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의 10일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면서 돌연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시장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를 하되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 역시 마이너스 0.5%와 그리고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더불어서 ECB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채권 매입 시기를 앞당긴다는 이 기사만으로도 시장엔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월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JP모건 체이스도 러시아 시장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러시아 안에서는 지금 현재 음식료, 여러 가지 소매 그리고 IT 기기 할 거 없이 다양한 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보이콧이 월스트리트로도 번지는 모양새다라는 기사입니다. CNBC 등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국 최대 은행인 이 JP모건 체이스의 대변인이 현지 시간 10일 전 세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러시아 사업을 풀어오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투자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철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티그룹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 등이 러시아 사업 철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러시아 사업 위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간밤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는 맥도날드 같이 상징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 기업에서 철수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점까지도 러시아 뉴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외신 뉴스들, 지금 막 올라온 뉴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그리고 채권 매입 시기 등을 앞당기는 등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요소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은 또 어떤 작전을 짜가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작전 타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자 대표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ECB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서 앞서 외신에서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채권 매입 시기를 좀 앞당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유럽 중앙은행이 그 통화정책 회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0% 동결. 이건 이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자산 구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APP에 대해서 예상보다 빠른 조기 종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예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3분기에 조기 종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APP가 조기 종료를 한다라고 하면 이 조기 종료 후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ECB 입장에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불안감으로 이제 미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ECB가 이렇게 APP를 종료하듯이 이제 긴축이 관련된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하고 접해져 있는 유럽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 우려가 좀 더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산 그 원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유냐 그다음에 천연가스와 같은 그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같이 붙였습니다. 그만큼 물가 불안에 대한 ECB에 대한 인식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에 더불어서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표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좀 더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은 2월 달 5.8%로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ECB가 물가 안정 목표로 삼고 있는 2%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도 2%대로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최근에 이제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대의 그런 경제 성장률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6% 다음 달에는 6%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럽에 대한 이제 그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런 유럽의 통화 정책이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 지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미국이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을 하면서 1982년 1월 이후, 그러니까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도 0.8%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존스에서 예상하기로는 그 3월 물가가 이제 전년 대비 7.8%, 전월 대비 0.7%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보다 이제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된 이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섹터의 상승률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반적인 상승률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식품 가격, 그다음에 가정식품 가격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가장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6.4%를 상승하면서 이것도 82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서 비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 전전일이죠. 전전일에 노동부 이제 고용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구하는 그 기업 수가 1,000만 개가 넘는 그만큼 이제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자재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아마 다음 달에는 그 인플레이션율이 좀 더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그 미국 지수가 하락을 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런 FOMC의 긴축 모드가 좀 강화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는 일단 0.25%포인트로 인상으로 일단 그치지 않을까라는 게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인 생각이고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로 상당히 높게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범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시장 영향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도 계속 시장의 금리가 0.25% 인상을 하겠다라는 걸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멈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고 이제 인식이 되고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FOMC가 물가 상승,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때 0.25%포인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더 자주, 아니면 좀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시장 불안심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높은 물가 상승률은 국내 증시엔 다분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런 점도 좀 투자하실 때 유념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물가 지표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나온 것에 비해서 뉴욕 증시 간밤에 좀 버텨주는 모습을 약세로 마감은 하긴 했지만 그나마 좀 낫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결정들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 발표한 내용들에 따라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투자자들이 이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 러시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러시아 내부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버틸만 하다라는 낙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러시아 경제 체제 자체적으로 좀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위에서 일으켰는데 아래 서민들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이슈도 분석해 주시죠. 네, 뭐 러시아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난 지 뭐 한 3주 정도 지금 접어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피부적으로 좀 체감하는 부분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뭐 러시아 경제 주변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러시아 경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뭐 러시아 증시가 지금 무기한 휴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루블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상당히 높은 절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절하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 그 지수들 회사들이 지금 관련된 지수에서 러시아를 지금 퇴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SCI나 FTSE 러셀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를 관련된 그 뭐 신흥국 지수에서 지금 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지수가 그 빠지게 되면서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ETF도 연속적으로 지금 거래가 중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도 러시아 ETF가 한 종목이 있습니다. 신덱스 러시아 MSCI ETF인데요. 현재 이 ETF도 MSCI가 러시아 지수를 뭐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거래가 나중에 러시아 증시가 재개장이 되어야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선 러시아 증시의 재개장 시점이 상당히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래 정지는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펀드에 좀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3월 16일 날 그 7억 달러의 이제 달러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고요. 그다음에 유로채 2건에 대해서 1억 700만 달러의 이자가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방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뭐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상환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1998년도 이후에 다시 이제 디폴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 심리가 팽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의 국가 등급을 디폴트 수준 직전 수준으로 지금 하향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투자 등급을 BB 플러스에서 트리플 C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트리플 C 마이너스는 이제 디폴트 바로 전 단계인데요. 8단계를 강등을 시켰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도 B3 단계에서 CA 단계로 4단계를 강등을 시켰고요. 특히 피치 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트리플 B에서 C 등급으로 12단계를 하락시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폭의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한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도 3월 31일부터 신흥국 채권 지수에서 러시아 채권을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경제 제재나 이런 해외 투자 기관들의 이제 신용 등급 하락 이런 여파로 인해서 올해 아마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러시아 성장률은 마이너스 35%로 떨어질 것이고 연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7%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잠재 성장률 저하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는 전쟁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안 그래도 찾아보실 텐데 러시아 경제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코인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10일 오전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시장이 들썩였는데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단기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급락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라고요.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코인 시장이 이틀 동안 급등락을 거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급등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3월 9일 날 미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 연구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 재무부에서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영향 분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이 디지털 자산 전략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같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갑자기 이제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인터넷에 가상화폐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올렸다가 내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향후 가상화폐가 전반적인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또 어저께 이제 급락을 보였었던 이유는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차익 매물 출회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러면 달러화가 이제 디지털 화폐로 도입이 될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우려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CBDC라고 해서 현재 중국에서 중국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공신력을 힘입어서 법정 화폐에다 준하는 그런 이제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CBCD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부분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다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그 제도 정비를 하겠다라고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약을 내본다라고 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시세 조정 등에 대한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그 보호 차원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내용도 아마 담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된 디지털 자산을 관련된 디지털 산업청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디지털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겠다. 그다음에 코인 발행, 그다음에 ICO라고 하는 코인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NFT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ICO라고 하게 되는 이제 코인 발행 같은 경우에 신규 그 가상자산 운영자가 초기 자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상자산의 그 상장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전면 허용 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기 같은 투자자 피해 우려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그 NFT 관련 쪽으로 이제 거래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최근 이제 NFT 관련된 뭐 메타버스나 그다음에 뭐 P2E 게임 같은 쪽으로는 조금 더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이런 이제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뭐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없지만 관련 그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들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자산 거래소가 한 5개 정도가 지금 그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업비트가 이제 1위 이제 거래소라고 보여지는데요. 두나무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나무에 투자하고 있는 뭐 카카오나 하이브, 펄어비스, 하나투자증권, 세아제강지주, 뭐 바른선 이런 회사들이 뭐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가 향후에 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빗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자의 이제 빗텐트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 T-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 이제 빗센트의 이제 주주인 인바이오젠이나 위메이드, 그다음에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뭐 조금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코인원이라는 이제 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게임 비리 대주주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빗 같은 경우에는 뭐 넥슨의 이제 지주회사인 NXC가 대주주고요. 그다음에 SK 스퀘어가 지분의 35%를 투자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거래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한다라고 해도 관련 그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들려오는 코인과 관련된 소식 확실히 시장에는 호재인데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들과 유의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와 월가 현재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죠.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같은 경우는 이 길었던 코로나 종식을 준비하는 글로벌 경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리스크를 또 안으면서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주식 시장은 대응을 해왔고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f we want to look at the stock market now and think about what's going to happen down the road, we want to think about a few things. We want to think about what does the stock market do if there is a recession? What if we go into just a growth slowdown and then come back and start to improve on growth? So that's one thing we want to think about. We've seen that we're in a corrective phase in the market. We identified periods last year where we could see the internals, the advanced decline line for stocks, number of advancing shares, less number of declining shares go down. We could see stocks making new 52-week lows were more in excess than stocks making new 52-week highs. So we saw these stocks individually themselves starting to roll over fairly significantly. Now what we've seen is we've seen a concern about what the Fed's going to do in terms of raising interest rates. We also have a little bit of an issue from a global perspective of Russia trying to invade Ukraine, bring Ukraine back into the Russian sphere of influence, and what that's done to the market. But let's just think about the interest rate levels first. If the Fed raises interest rates, will that cause a recession? Will that cause just a growth slowdown? How many interest rate raises are we going to see? Well, what we're seeing right now is the peak of inflation in terms of month on month. And I think we might have 1, maybe 2 more months of fairly strong inflationary numbers. Other people might be thinking it's going to go further out. I've shown on other charts when we've looked before on different discussions that I think over time, over the next
6 months, our inflation rate is going to work back down to 2%, 3%, and not have this 7% inflation level. But let's just think about this first. Okay, if we raise interest rates, which we know we're going to do, okay, what does the Fed say today versus what they actually do down the road? Well, we've seen over years and years of trading. I've traded for 40 years. What they say today does not necessarily have anything to do with what happens down the road. It's a very fluid situation. The Fed only has a certain amount of information. Sometimes they have more information than us, but that doesn't lead them to better quality decisions down the road. We can see right now that everybody thinks that they are behind the curve because they did not act last year. And what they said last year was inflation is transitory and it's going to go back down. Now they're saying, hey, inflation's a more persistent problem and we're going to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to be able to combat that. Well, let's see what happens down the road, because I don't think that the persistency of inflation is that significant that in 6 months we're still going to have an inflation problem. We'll see, but I think what we're seeing with the different economic indicators that are leaders, like the Purchasing Managers Survey, that will start to roll down. My contention is there are certain observations that we're making today that tell me that I don't think at this point in time we should expect a recession. If we don't expect a recession, then we're going to go into a growth slowdown. If we go into a growth slowdown, that's going to be an opportunity to buy the stock market. So let's just take a look and see what we see so far. The two most important things for a definition of recession is the fact that we have economic growth slowing and going negative. And if we have economic growth slowing and going negative, what we're going to see is wages go down and consumer spending go down because wages went down. So currently, let's take a look at those two items and see what we see. This chart right here shows the gap between the funds rate and wage growth. So what we can see is wage growth in 2021 increased fairly significantly. Now, the funds rate is still down here, but maybe the funds rate goes up to 1%, 2%, that sort of thing. But if we can maintain wage growth at 3 to 6%, that's substantial, and that's going to prevent us from going into a recession, because you don't have a recession with 4 to 5% wage growth. Let's look at the second chart. Coincidental to wage growth, we're always going to see, are the consumers spending money? Okay, so if they see wage growth coming in, are they in turn spending money? Because that's the definition of keeping the economic growth going. So if we look at this, and this basically is looking at credit card transactions, and this is for the week of January 25th, which is the most recent week that I could pull out. What we're still seeing is we've got strong growth. We're up 18% in credit card transactions if we compare it to pre-pandemic levels. So forget COVID. Let's go back before COVID and let's think about what credit card transaction volume was and the dollars that went through on credit card transactions. Well, we've got strong growth so far in credit card transactions. So what do we have? We have positive wage growth of about 5% right now, and we have positive consumer spending on credit card transactions. Now, if we look at this right now, we can see that there are periods where we can trough, okay, where we bottom out. The lines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are the red and the green lines, because the green line is a first-term president, and the red line is the second year, this is the second year, of a new Democratic president. So we can bottom in late February, early March based on this analysis. We can bottom towards the end of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we can bottom somewhere in the October, November,
phase. Now, when we think about this, we've already had a pretty good setback. So when we look at this, our number is down much further than that. Okay, so this may encompass, the red line and the green line may encompass, say, 18 different observations. We are at the lower end of those 18 observations. So maybe this is the bottom down here, or maybe we have another retest down here. We'll have to wait and see. We look for periods of really high volatility to identify market bottoms. But in the course of this, I still think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I've been maintaining this, is going to be a positive experience for the stock market. Let's just do a simple analysis. So let's just think about what's going on, because when we think about the stocks and they're in a decline, what really happened? So if we go back and we look at 1928 up to 2021, and look at what happens. What's the average day look like? What's the average month looks like? What's the average quarter? What's the average year? So 52% of all days are positive. That's great. It shows that there's a bias towards the higher prices in the stock market than lower prices in the stock market. So it's not static. 60% of all months are positive. Well, that's great, but we can utilize that piece of information better in an uptrend than when we're in a corrective period. 63% of all quarters are positive. Well, now it's getting better. It's getting better. It's almost 2/3. Now, here's where I think it starts to get interesting. Almost 70% of all years are positive. So 30% of the years are not positive. But if you hold something for multiple years in a row, you're going to experience a positive thing. When we get into the really interesting thing, 78% of all 5-year windows are positive. So we can just kind of go back and just take our 5-year windows and keep extending them out. That's almost 4 out of 5. That's a fairly substantial thing. So if you can identify buying opportunities in volatile markets that have a down bias, a corrective bias like we have right now, and hold for that, and my whole point is hold for that 3 to 5 year window, that's where you make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Are we at the bottom of that or not? Well, we were at a really great price in the end of January because we had that really high volatility. We had a substantial amount of short selling during the course of the last week of January. Those are great opportunities. And then what we had was we basically had a 5% rally off those bottoms. We're going to see that. And my thinking right now is that we're going to chop around really hard with volatile periods over the next couple, 3 months. And then we're going to start to work our way higher. Now, I could be wrong because maybe we start and move our way higher sooner, or maybe it's a little bit longer. We're just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what happens. But I'm looking for that inflationary number to start to roll down and stop going higher. 네,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 현지에 계신 버니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샵 0082번으로 버니의 미국 주식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곧 개장될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전략들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부터 볼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자체가 지표의 영향 같은 경우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 업종이나 종목 대응할 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특징주까지 언급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업종과 종목의 주가 흐름과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상관관계라고 하면은 지표와 그 다음에 종목 간의 그 흐름 자체가
동행하게 움직이는 그런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높은 빈도로 같이 움직이는 지표를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 자체는 그 시계열 자체, 그러니까 주가는 매일 움직이다 보니 이 매일 움직이는 그 주가와 시차가 가까운 그런 지표가 가장 맞다고 보이고요. 시차가 가까움에도 이게 역의 흐름으로 지표와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건 맞지 않는 지표이기 때문에 흐름까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표를 찾아서 저희가 업종 종목과 대입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주가의 추세를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 지표가 있겠는데요. 반도체 지표 안에서는 저희가 월별마다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미리 월마다 1개월의 그런 날짜를 후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지표로의 그 감안 가능성,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괜찮은 상황이구나, 안 괜찮은 상황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도 매일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게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는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주가 흐름과는 상관관계가 좀 낮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은데 삼성전자는 그 사업부가 주가 예측이 하기에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접근하기에는 조금 투자자분들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부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플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D램 현물 가격과 각 주가 흐름이 연동 관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D램 현물 가격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 추세 자체가 다시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유출을 해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에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제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접근이 가능한 구간까지 왔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임지수가 있겠는데요.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틱을 기준으로 한 BDI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상하이 쪽을 기준으로 한 SCFI 지수가 있는데요. SCFI 지수는 조금 논외로 해놓고 저희가 투자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본 BDI 지수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즉 BDI 지수는 저희가 최근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코로나 시대에 이게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선행해서 상승하는 주가 안에서 운임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물동량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그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로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도 부족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항만이 계속 적체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해역과 관련된 그런 분쟁도 있었다 보니까 먼저 그 지표 자체가 상승하기 이전에 주가가 먼저 상승하면서 지표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로 최근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운임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 자체가 외부 변수인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되려 상승을 하는 모습, 지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그 BDI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2021년 작년 12월 중순 이후로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같은 측면에서는 그 운임지수 자체가 기대감으로 주가보다 먼저 상승한 측면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특징주 같은 경우는 페노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BDI 흐름이 여기에서 꺾이게 된다면 주가는 변동성이 커져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심리 반영 후에 지표 흐름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목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 효과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학습 효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그 해양 물류 쪽에 병목 현상을 겪어봤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건으로도 조금 더 동일하게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운임지수 자체가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도 뭐 하루아침에 하락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충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표가 긍정적인 요인을 주가를 캐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BDI 운임지수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표와 함께 볼만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할 거 없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허니문 기간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어떤 업종에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시장의 반등의 키가 나왔을 때 강한 업종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전일 국내 시장을 예로 들면 종가까지 강한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시장 와중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업종이었고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업종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작년 중반부터 이제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이 미국부터 연출이 돼서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이라든지 그런 레저주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그런 게 생겨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한번 레벨 다운이 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오미크론 같은 경우 상황 안에서 지금 뭐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와중이고,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겠다고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교통로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겠다라고 예정적으로, 그러니까 즉 벗는다는 의미는 의무화를 해제를 한다는 그런 공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글로벌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정책으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경우를 뭐 그 중증 전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조 변화에 따른 업종 체크가 필요하겠지만은 그 주도적으로 먼저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제 시장이 반등할 때 강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반등이 가장 강한 거는 SM이었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말씀드리면 그 엔터 업종이 본격적인 오프라인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국내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사례에서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50의 수익을 봤다고 하면은 이번에 사례 그 코로나 이후에는 100의 이익을 보는 그러한 구조가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 단가가 일부 차이가 있지만은 동시에 개최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익 비중이 저번보다는 2배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그 오프라인 콘서트라는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엔터 업종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보이그룹 라인업이 견조한 SM 같은 경우는 뭐 엑소라든지 NCT 같은 경우 그런 인기가 높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보이그룹 같은 경우가 마진이 더욱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SM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받을 요소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매각과 관련해서 CJ그룹과 그런 이벤트가 계속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에 먼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반등 시 엔터 업종이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고, 엔터 업종 중에서 SM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이 가장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정으로는 그런 오프라인 콘서트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조정 시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엔터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업종은 엔터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 SM 같은 경우를 접근해야 된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오히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반등이 기대가 되는 업종과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저희가 또 준비한 무료 강연회가 있어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오사무엘 파트너 온라인 무료 강연회는 오늘 오전 8시 50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주연 파트너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연회 11시 오늘 오후 3시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바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뒤에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